그래서 당분간 이런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 이것도 해소를 해야 되고 실적 충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해소하는 기간 조정이 한 2달 정도는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강주만큼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확실한 기업 업종은 사실 별로 없어요. 중국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 그냥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중국 규제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하락을 맞아요. 하니까 이게 계속 우리한테도 영향을 줘요. 또 안 주면 네. 모르는데. 근데 중국도 이제 물론 더 급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시장 이제 지난주에 중국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장을 달래려고 더 이상 규제 그러니까 확대 해석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교육하고 플랫폼은 단속을 한다. 근데 그 외로 더는 이렇게 안 하는 이제 투로 얘기를 했고 중국이 또 개방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문호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걸 100%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말에 그 뉴스 나왔잖아요. 아마 보셨을 텐데 미국 SEC,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치면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기업들 신규 IPO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예, 상장 작업을. 그래서 바로 이제 중국이 좀 놀래가지고 우리 좀 다시 좀 만나서 대화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미국으로 상장을 시키는 게 뭐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중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다 노출이 돼요. 그렇죠. 이거 줘야 되거든요. 다 데이터를 노출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있고. 근데 안 하자니 이건 또 개혁이라든가 개방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먼저 걸고 넘어져 버리니까 중국도 지금 되게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PO 중국도 이제 미국에 상장할 때 뭐 이제 허가 받아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굳이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너네 뭐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예, 너네 갈 길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와버리니까 중국은 좀 약간 이제 그 진퇴양난에 좀 서 있는 것 같긴 한데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이런 규제 이슈가 중국의 투자 요인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국 증시를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이게 가장 큰 악재인데 이 규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재 기업한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화장품 특히 고급 화장품 야 양극화 심하니까 야 이제 중국에선 고급 화장품 쓰지 마 이래 버리면 이제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로레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 물건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우려감도 갖고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게 교육 회사로만 끝나야지 다른 뭐 헬스케어, 화장품, 소비재까지 번져버리면 아마 중국 증시에서 다 탈출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한국도 일단 같이 빼버리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MSCI 지수에서 그냥 골고루 다 빼는 신흥국에서 일단 돈을 빼버릴 빼니까. 거예요. 네, 빼버릴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의 소비가 망가져버리면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이슈가 더 이상 안 되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규제책을 꺼내 들었고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으니까 일단 뭐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중국에 투자를 계속 할 생각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믿어야 될 것 같고 그걸 못 믿겠으면 빼야죠. 예, 그걸 믿지 못하겠다 하시면 빼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그렇다고 뭐 여기서 다른 쪽으로 규제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빠졌는데 계속 규제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당근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준율 인하도 저번에 했었고 어느 시점에서도 금리 인하까지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 그냥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 정도 규제는 한국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플랫폼하고 사교육은 그냥 중국의 내수 기업일 뿐이에요. 우리 그렇죠. 한국 기업들하고는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뭐 물건을 납품한다거나 뭐 어떤 중간재를 납품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플랫폼 기업이나 사교육 업체. 그래서 이번 이슈는 한국과는 조금 약간 떨어져 있다.
다만 외국인들 매도나 아시아 증시를 좀 약간 변동성을 키우는 단기적인 불안 요소로 일단 지금까지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그 안유아 교수, 중국 전문가죠. 안유아 네네. 교수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네. 거기서 느낀 거는 중국 정부가 느끼는 그 빈부의 격차, 네, 소득 불균형에 맞아요. 대한 그 위기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어떻게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부자층, 자본가층 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들의 그러니까 돈으로 표현되는 세력도 커지지만은 데이터라든가 이런 모든 맞아요. 이런 무기를 소프트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통치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참 이게 우리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능력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다 나도 카카오처럼 되고 싶겠죠. 그렇지. 근데 카카오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다 그냥 먹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카카오가 싹쓸이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 그런 건데 중국은 이제 정치 체제는 또 사회주의인데 거기에 시장 경제가 같이 가미돼 있다 보니까 복잡한 건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예. 그 이제까지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면서 네. 일단 성장 쪽으로 왔는데 이제는 더 놔뒀다가는 이제, 이게는 네. 통제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어떤 시스템이 돼버릴 것 네. 같다는 정부의 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참 이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정부가 제가 그 안 교수한테도 네.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군사 어디죠? 저 삼공화국대인가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70년대. 과외 없애기 위해서 뭐 사교육 규제 맞아, 만 맞아. 해봤지만 예. 안 됐죠. 이 부모들의 욕심을 안 돼요, 안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 네. 그래서 아무리 공산사회지만 그 욕심, 그 마음을 부모들의 마음을 교육료를 억누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중국은 또 우리나라랑은 또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어쨌든 한국은 이제 그 민주화에 성공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중국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게 규제 이슈는 뭐 어쨌든 다른 쪽으로는 저는 전염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 이슈는 뭐 한 번에 끝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우리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그 알리바바 그 엔터파이낸셜 네, 엔터파이낸셜. 이 이슈가 있었을 때 마윈의 개인적인 어떤 항명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언론도 네네, 그렇고. 네네. 근데 그때 그러면서 뭐 텐센트는 잘 나가는. 근데 이제 그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 입에서 조금씩 나왔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때 사실은 그래도 학명이니까 마윈이니까 이렇게 좀 심하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다 하더라고요. 했어요, 다. 네. 완전히 뭐 특히 디지 출신 같은 경우 완전히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아니 그래서. 그 공산당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루머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공산당 간부잖아요. 그 네네. 저 회장이. 근데 텐센트조차도 지금 뭐 무너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 말씀이 딱 맞아요. 뭐냐면 이게 싫은 거예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공산당 정부를 뛰어넘을 것 같은 거죠. 위협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데이터를 사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인민들을 또 얘네들이 통제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제 불안감도 그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은 뭐 빠따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군기 야 잡느라. 너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 있죠. 먼저 그냥 군기 잡은 거죠. 더 개기지 마. 이 정도만 하자 우리. 약간 이런 느낌. 좀 그런 식의 표현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하여튼 그 미래학자들의 그 책에 의하면은 국가의 힘보다 앞으로 플랫폼의 기업의 힘이 더 세질 맞아요.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거라고. 그게 먼 얘기 같았는데 일단은 현재 중국을 통해서 약간씩 네. 보이는 것 같아서 하여튼 플랫폼 기업들의 그 비전,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 시장 하락,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어쨌든 철강주 수출 금지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 상승이 됐죠. 또 실적도 좋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철강주는 저는 계속 근데 이게 철강주만큼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확실한 기업 업종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모멘텀 면에서는 조선도 좋은데 조선은 숫자가 안 나와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건설도
분명히 모멘텀 좋은데 2분기 보니까 일회성이 많이 잡혀가지고 숫자가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유일하게 철강은 숫자까지 나와요. 거기다 업황 좋죠. 그렇죠. 무엇보다 근데 이제 그 철강을 보실 때 결국 철강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일단 수요는 자동차 쪽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라든가 그 다음 배, 조선 이쪽은 여전히 좋아요. 근데 조선 그러니까 철강에서 제일 수요가 많은 쪽이 건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설은 전 세계 다 좋은데 가장 지금 걸림돌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착공 면적이 좀 감소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는 중국이 약간 경기 모멘텀이 좀 꺾이다 보니까 건설 쪽 수요가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굴삭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좀 꺾여요. 그러면 이게 철강 수요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우리나라 철강주가 오르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중국 데이터에 연동이 되니까 수요에. 근데 왜 철강주를 이제 좋게 봐야 되냐? 그게 좀 감소하는 부분보다 공급 감소가 훨씬 커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냉형 강판이라고 자동차에 쓰이는 자동차 강판은 되게 고급 강판입니다. 그 강판은 수출을 할 때 환급을 해줬어요. 뭐냐면 증치세라고 중국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때는 예를 들면 10% 세금을 그냥 돌려줘요. 부가가치세. 야, 너네 수출했으니까 잘했어. 돌려줄게 환급. 근데 그거를 없앴어요. 없앴는데 자동차용 강판은 야, 그래 잘했어. 아직 줄게 이랬는데 8월 1일 어제입니다. 어제 갑자기 고시가 딱 떴어요. 냉형 강판이나 그 외 나머지 강판에 대해서 수출할 때도 역시 이제는 우리 환급금 안 준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 이게 보너스를 안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수출할 유인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 굳이 뭐 수출을 해야 되나 이거? 이런 이제 돈을 못 버는데. 예, 거기다가 지금 아직 100% 결정 안 됐다고 하는데 추가 관세 부과 얘기도 있어요. 이거 수출하면 너네 세금 매긴다. 이제 이거죠. 이걸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업체가 이거 생산량을 늘리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배경은 결국 그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배출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줄이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광석 관련주들이 막 하한가를 가고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철강 감산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의지가 옛날에는 말로만 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너무 강력해요. 이거는 한국의 철강 업체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빅 뉴스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철강주가 빠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철강주랑 연동이 되니까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철강 업종은 실적 좋고 중국의 공급 감소하고 건설 쪽 좀 중국이 준다고 해도 나머지가 커버를 해줘요. 뭐 자동차, 조선, 뭐 가전제품 이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포스코도 그렇지만 주가가 싸고요. PER도 뭐 5-6배밖에 안 되니까 그게 보면 철강주는 좀 하루 이틀 쉬어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또 하반기를 대비해서 비중 늘려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철강주를 산다고 할 때 네. 뭘 타픽으로 볼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들 대형주면서 안정적인 포스코를 얘기하시는데 네네. 요즘 장세가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수익률을 위해서 그 아래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변동성을 잘 타시면 좋은데 잘못 파도 타다가는 그 변동성에 진짜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하나만 해도 된다. 저는 하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 좀 굳이 하신다면은 세아베스틸이라는 기업이 괜찮아요. 세아베스틸. 예, 왜냐면 그 기업이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광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이 회사가 수요 기반도 탄탄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세아베스틸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주가가 안 좋았어요. 자동차가 안 좋았잖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요즘에야 자동차 좋지.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현대차도 막 빌빌대고 있었고 그래서 이 특수광 만드는 회사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자동차 수요도 늘고 거기다가 제품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이번에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좀 중소형주 본다면 세아베스틸 정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현대건설 아까 우리 건설주 얘기 잠깐 했는데 현대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현대건설은 좀 눌리신 것 같아. 그 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실적 발표 한번 했잖아요. 그때 그 나왔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약간 어떤 도시 개발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본드콜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발주처가 시공사가 현대건설이고 현대건설에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야 너네 우리 이 수주할 때 본드콜 해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행 보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공사할 때 뭔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네가 그 이게 한 달이 건너서 뒤에 금융사가 있거든요. 금융사한테 보증을 서라고 한 거죠. 보증 서면 수주할게. 그럼 무슨 얘기냐? 뭔가 하자가 생기거나 납기일을 못 맞추거나 이러면 현대건설이 갚는 게 아니라 먼저 본드콜을 딱 신청을 하는 순간 뭐 예를 들면 은행이 A라는 은행이라고 했고요. A라는 은행이 먼저 싱가포르에 쏴줘요 돈을. 예, 이제 그게 800 얼마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드콜을 행사해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와서 주가도 일단 급락을 한 상태인데 현대건설이 그러면은 나중에 금융사한테 이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본드콜이 옛날에도 몇 번 있었대요. 다른 이 건설 회사들도. 근데 대부분은 합의를 보거나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뭐 현대건설이 무조건 이걸 800억을 떼인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또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 반영을 해버렸거든요. 일회성 비용이에요. 그래서 더 없으면 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진 마시고 근데 현대건설이 저는 이제 그것도 있었지만 주가 부진한 이유가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그 건설사 중에 일단 가장 비싸요. PER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건설사들 보면 PER이 보통 5배, 6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번에 엔지니어링 상장 때문에 이슈 때문에 확 예, 올랐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현대 엔지니어링 또 지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수주도 정말 역대급입니다. 해외 수주 많죠. 국내 주택 수주 잘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PER이 13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DL, ENC나 이런 기업들 보면 PER이 막 5배, 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에 비해서 아니 현대건설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리스크가 좀 일부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현대건설이 올해 증권사 막 탑픽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올라서요. 3만 원짜리가 이제 정확히 6만 원 딱 찍고 2배 오르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이런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 이것도 해소를 해야 되고 실적 충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해소하는 기간 조정이 한 2달 정도는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나간다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좀 우려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좀 횡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2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각오를 하시고 좀 홀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교체하시는 수밖에.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유는 있다. 예,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달렸어요, 그동안.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좀 각오를 하시고 좀 잘 참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능기업에 이것도 건설주죠? 지능기업은 예, 건설주입니다. 예, 지능기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원래 효성이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능기업이 이게 건설회사인데 잠시만요.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효성중공업이 갖고 있네요. 맞네요. 최대 주주가 효성중공업이고 48.57%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 기업도 지금 건설주인데 주가가 최근에 보니까 아니 실적 되게 좋거든요. 1분기에도 한 당기순이익이 90억 찍었어요. 작년 전체 이익이 200억이거든요. 1분기에 90억이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3,500억.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 곱하면 한 360억이니까 PER 10배. 그건 뭐 비싼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단순히 곱해본 거예요. 1분기 실적 곱하기 4를 하면 한 360억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대입을 해보면 좀 시총 대비해서 PER 10배 정도니까 절대적으로 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주가가 지는 기업 지금 너무 부진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 하락할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기업을 제가 잘은 모르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건설주들 움직임은 다 좀 부진하다고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